당일날 동시에 접수번호만 다른 근질권 설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동시진행 5억짜리면은 4억 5천이 대출을 해줘요. 금융기관에서. 근데 이게 위험성도 있고 감사에 지적받으면서 이거를 안 하려고 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릿지 자금을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신강윤 대표가 몇십억 가지고 브릿지 자금을 대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 사주가 저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스님이나 신부님이어야 될 사주인데 세상에 나오면은 많이 힘들 거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과거에는. 하지만 지금은 시간적 경제적 자유인이 돼서 모든 분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찾아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그 유명한 원장이 제 사주에는 로또에 당첨이 된대요. 그래서 좋은 꿈을 꿀 때는 그 복권을 당첨될 확률이 높으니까 아무 때나 사지 말고 좋은 꿈이나 기분이 좋을 때 복권을 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권 당첨될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복권을 다 나눠줬어요. 누군가 당첨이 되면 저는 아까 2분의 1 준다는데 굉장히 덕이 많으신 분이셔. 저는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충분하니까.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하나의 정보를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인 은행, 무점포 1인 은행을 여러분들이 설립을 하시는 거예요. 무점포. 점포가 없기 때문에 들어갈 비용이 없죠. 하지만 제대로 배워야 되겠죠. 이거는 한 번만 배우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재테크예요. 너무나 쉬운 재테크고, 이따가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의 현금흐름 4분면을 가지고 이 투자법을 응용을 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투자법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1인 은행을 무점포로 설립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점장이다. 그러면은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고객을 신처럼 모실 수 있는지. 고객의 마음을 정말 내 마음으로 다시 오게 하고 나하고 같이 가족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금융기관, 여기 이제 금융기관 퇴직한 지점장님도 계시지만 모든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꿈이 은행을 하나 설립하는 거예요. 은행. 저축은행을 하나 인수한다. 왜?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도 여러분들은 대출 받은 곳에서 이자가 나가고 있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토요일, 일요일은 은행 직원들이 일을 안 하니까 이자를 감면해 줘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하는 게 금융을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시간적 경제적 자유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퇴직을 하기 전에 이제 뭐 시간적 경제적 자유인이 됐는데 10년 전에는요, 저도 힘들어가지고 자격증 공부를 많이 했어요. 사회복지사부터 해가지고 뭐 펀드 투자 상담사, 부동산 투자 상담사, 자산관리사 이런 자격증을 많이 딴 이유가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퇴직한 지점장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인천공항에서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날라요. 대리운전을 하고. 퇴직하기 전에는 그렇게 당당하고 멋졌던 분들이. 그래서 나도 퇴직하기 전에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저는 이 GP를 만나면서 4년 전부터 이 강의를 했는데 저는 4년 전 지금 올라온 이 시점에는 시간적 경제적 자유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투자법도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먼저 투자해서 안전한지를 제가 이미 검증을 해봤고요. 엊그저께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저한테 신발 사이즈를 물어봐요. 그래서 260 신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제 집에 갔더니 말이 와 있더라고. 저는 제 돈으로 명품을 사질 않아요. 옷도 1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거 사질 않아요. 그렇게 비싸게 사지 하지 않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분이 그만큼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3일 전에는 우리 수강생이 이제 그분이 CF였었는데 여기에 7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1,200만 원이 나온대요. 친구들이 전화 오면 뭐 하냐? 그래서 우리 아들, 딸 요리해주고 있어. 그래서 너는 직장 안 다니냐? 한 달에 1,200 나오는데 뭘 직장 다니고 해서 니네 아버지 임대 빌딩 부자냐?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논담보로 3억 제가 대출해줬고요. 그 다음에 본인 아파트, 구월동 힐스테이트 아파트로 3억 대출해서 6억. 본인이 신용대출 1억 받아서 7억을 투자했는데 그분이 괜찮다고 너무 감사해서 드리고 싶었다고. 지금 이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수강을 했던 분들의 현재 상황입니다. 자, 이게 제가 이걸 한번 잠깐 보면은요. 자, MPL은 이제 여기 보면은 OSB 저축은행이 26억 4천 대출을 해주고 34억 3,200만 원을 설정을 했습니다.
NPL은 뭐냐면 이 사람이 채무자가 이자를 안 내고 5개월 동안 연체가 됐을 때 기한액 상실 및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를 보내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사후관리가 여러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면 담당자가 첫 번째 1차 통보, 2차 통보, 3차 통보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자 언제까지 낼 건지 연락을 안 받으면은 그 다음에 찾아갑니다, 이 사람한테. 그래서 이자 낼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5개월째 되는 날부터 실제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 예,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입등기가 되고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될 때 그때 이 34억 3,200만 원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채권을 이 OSB 저축은행으로부터 NPL 법인, 지금은 5억 법인으로 바뀌었죠. 근저당권을 이전해 옵니다. 이전 수수료는 0.08부터 1% 정도 들은 비용을 가져와서 34억 3,200만 원만큼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NPL이에요. 그러니까 넌 퍼포밍 론에서 부실 채권을 이야기합니다. IMF 이전에 우리는 NPL이 뭔지도 몰랐는데 외국계 사모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공장이든 극동사업이든 모두 다 싹쓸이해 갔죠. 그러면서 이렇게 수익을 냈었는데, 자, 여기 보면은 5.6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를 더하면 8.6 이상 연체를 못 받아요. 이 저축은행은 과거에 24%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NPL 투자에서 수익이 안 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NPL은 원래 론세일이라서 채권 양도양수 방식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채권을 26억 4천에 사와서 34억 3,200만 원만큼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데, 누군가 이 채권이 30억이 낙찰이 됐다. 나는 26억 4천에 채권을 사왔는데, 그러면은 34억에서 26억 4천만큼의 수익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 NPL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이 전국에 한 50개 정도 되는데, 그 금융기관의 질권대출 이자를 제하고 근저당권 내 앞으로 이전한 거, 그 수수료 1% 제한 차액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채권을 지금 가져와도 수익이 안 나요. 1순위 채권을. 왜? 8.6 이상 못 받아가거든요. 지금 NPL 대출이 안양저축은행, 모아저축, JB우리캐피탈에서 나가는 대출이 금리가 7.5예요. 7.5. 그럼 질권대출이자 7.5 주고 근저당권 이전 비용 1%면 8.5잖아요. 내가 0.1% 먹으려고 이 채권을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아파트를 대출을 받는다고 해봐요. 그럼 대출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자, KB시세가 37억입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이 사람이? 가계생활자금 1억까지밖에 안 해줬어요, 과거에는. 지금은 투기지역이라 40%밖에 안 되고요. 15억 넘는 건 아예 대출이 안 돼요. 그리고 9억 초과에 대해서는 20% 대출.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것도 헌법 소원 중이고, 6.17 조치도 헌법 소원 중이에요. 잘못됐다고.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내 부동산이 지금 37억 원이 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3억 원을 여러분이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150% 설정을 해요. 4억 5천. 그리고 22% 이자를 받아요. 이 사람은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또는 부인이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22% 이자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이자가 금융위원회에서 2018년 2월 8일 이후에는 지금 20%를 내린다고 하는데, 2018년 2월 8일에 24%가 최고이자니까 24에서 이 사람하고 약정한 이자가 22입니다. 그래서 24에서 22를 뺀 차액이 2% 중도상환 수수료를 2순위 아파트 담보 잡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받습니다. 1년 이내 상환될 경우에. 그래서 여기는 KBC의 상한가, 금매가까지 했었는데 23억 원을 빌려주고 22% 6,600만 원이면 1년에 550만 원 이자를 받아요. 은행에 예치하면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 물건을 올려줄 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 해서 올립니다. 낙찰가. 자, 그러면 여러분이 3억 원을 투자할 때 내 원금이 손실이 나는지, 그 다음에 뭐가 불안한 거를 찾아야 되겠죠. 자, 낙찰가에서 경매가 들어가면 감정가를 빼주고 1순위 저축은행 원금과 배당받을 때까지 1순위 저축은행 8.6% 11개월치를 빼줍니다. 원금과 11개월치 연체이자. 그리고 내가 투자한 3억에 대해서 최고이자가 24% 11개월 이자를 빼줘도 돈이 1억 9,9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근데 이분은 지금은 대출을 어디 가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이 정책을, 규제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다른 쪽에 자꾸 부풀러 오는 현상에도 우리에도 영향이 있어요. 지금 이 금융업을 하고 있는, 대부업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도 여러분에게 더 큰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채무자의 직업은 빌딩을 가지고 있고 월 소득이 1,500만 원 정도 나오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게 여기 1순위가 약정금리 플러스 3%이기 때문에 후순위가 안전합니다. 자, 재테크의 3원칙은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 유동성. 근데 여기는 시세 차이까지 가네요. 안전성은 뭐냐면 1% OSB 저축은행이 과거에는 24%를 배당받아 갔어요. 근데 지금은 약정금리 플러스 3%밖에 안 해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24% 배당받아 갈 걸 8.6밖에 배당을 안 받아가니까 후순위가 안전하겠죠. 두 번째는 1순위 채권이 원금과 이자가 상환이 돼.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시키면 담보 비율을 10% 상향해 줄게. 우리 같은 경우는 원금과 이자가 상환이 되면 금리가 좀 낮아집니다. 그렇게. 자, 원금이 1순위가 상환이 되니까 후순위가 안전하겠죠. 세 번째는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오직 아파트만. 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하고, 채무자의 직업이 튼튼하면은 200세대 이상 아파트 하는데, 또 하나는 이렇게 채무자의 직업과 연봉, 기타 소득이 또 있어요. 부동산이. 자, 이렇게 안전성은 확보가 됐습니다. 수익성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2018년 2월 8일인데 20에서 24% 금융위원회 우리는 이 금리 안에 범위에 들어간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자가 2천만 원이 쌓여 있어요. 2천만 원이. 근데 이분은 원금과 1,000만 원만 달래요, 자기한테. 그러면 여러분이 그 채권을, 오늘 여러분 중에 한 분이 그 채권을 가져가면은 그 채권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없어요. 1,000만 원 이자 세이브 상태에서 배당받을 때까지 24% 배당받으면 돼요. 자, NPL자들은 24% 배당 물건을 혈안에서 찾고 있는데 여기는 스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근저당 이전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3억 원이 필요하면은 내가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우리 아들 빌딩을 사야 되는데 3억 원이 필요하네. 투자한 게 있는데 3억 원을 찾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저한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아니면은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이 3억 원을 그분에게 돈을 주고 이 근저당만 이전해 오면 돼요. 근저당권 이전 비용은 0.08에서 1%. 수수료가 없죠. 수수료 없이 여러분들은 24% 배당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환금성입니다. 유동성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계약 양도 및 근저당권 이전 부기 등기로 수수료 없이 가질 수가 있다. 자, 시세 차익은 아까 얘기한 대로 1순위 원금과 연체이자 8.6% 11개월치, 2순위 원금과 2순위 24% 11개월 여러분들은 혹시나 경매가 들어가면은 방어 입찰에 참여합니다. 그 금액에. 그러면은 한 88% 정도가 될 거예요. 우리는 80% 범위 내만 대출을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경매가 진행되면 방어 입찰 그 금액 감액률에 따라서 88%의 입찰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아파트가 88%에 낙찰될까요? 90% 이상 낙찰될까요? 송파에 있는 아파트가. 90% 이상 낙찰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낙찰될 가능성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투자한 원금과 배당받을 때까지 연체이자 24%를 배당받고 종료가 되는 거죠. 근저당 설정계약서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계산서 24% 배당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운이 좋게 88% 여러분이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12% 시세 차이까지 가능해요. 그때 전세 끼고 매매로 전세 끼고 이거 소유권 이전한 다음에 가지고 있든지 매매를 해야 된다. 자, 이건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자, 이 물건을 보는 방법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물건을 많이 올려드리겠어요, 단체 카톡에. 그러면 여기 물건을 봐야 될 줄 알죠. 여기 KB세가 35억이고 매매가는 40억에서 50억이구나. 자, 현재 금리가 5.6인데 1순위가 제일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거는 제한금리 3%에 걸려 있어서 8.6밖에 못 받아가는구나. 자, 2순위는 150% 설정을 했구나. 어디는 130% 설정하는 것도 있어요. 150% 설정하는 것은 개인회생이나 뭐 이런 부분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150% 설정을 한 거고요. 자, 중도상환 수수료 2%. 만약에 이게 21% 금리였다면은 고객하고 중도상환 수수료 몇 프로일까요? 3%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4에서 21을 뺀 3%의 중도상환 수수료. 자, 대부 수수료도 마찬가지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금융위원회에서 수수료를 정해놨어요. 제가 여러분들 VIP 실전반 23기에 이 약관을 올려놨어요. 대부그룹 표준 약관. 거기에 보면은 이 대부업법 제5조 2항에 보면은요, 제한금리가 있어요. 제한금리. 그 다음에 대통령법에 시행되어 있는 100분의 24 이상 받지 말라고 거기 써 있어요. 우리는 법률적인 범위 안에서만 저희가 대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21%, 3%가 받을 수가 있고, 여기 롯데월드 주변 잠실역, 역세권이구나, 이런 거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3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저한테면은 이 채무자한테 이 서류를 떼오라고 해요. 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세금 체납이 안 됐다라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전입세대를 확인돼서 본인이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전입세대가 있다면은 전세가 줄 수도 있고 월세도 줄 수 있으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 세무별 과세 증명원을 떼오라 합니다. 이 부동산 위에 다른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재직증명서, 그 다음에 근로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부가세 납세 증명원, 그 다음에 사업소득 증명원을 다 떼오라 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자, 본인한테 인감증명서 3통, 선순위 대환할 것까지, 그 다음에 등기권리증,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본 초본. 제가 요즘에 하나를 더 추가를 했어요. 본인 소득 위에 배우자 소득까지 파악해서, 아니면은 동일 세대에 구성되어 있는 아들이나 딸 소득이 얼마인지까지도 파악을 해서 좀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투자하기가 판단하기가 쉽죠. 자, 이 서류가 다 이상이 없는 경우에 은행에서 받는 똑같이 근저당 설정계약서, 여신 품위서, 대출거래 약정서, 소비대체 약정, 전입세라고 다 해서 이거를 스캔해가지고 여러분 핸드폰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서류 이상 없이 다 받았구나 확인하고, 법무사에 이 설정계약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가지고 설정이 들어가요. 설정이 들어가면은 법무사에서 등기소에서 접수번호가 나올 때 여러분 핸드폰 번호로 접수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채무자 통장에 돈을 보내주면 돼요, 그때. 그럼 여러분 역할은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통장하고 이자 받을 계좌번호만 보내주면 여러분 역할은 다 해요. 이게 여러분의 투자법이다.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하고, 나머지는 법무사가 다 알아서 합니다. 이 서류를 잘못 받으면은 대부업체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이 설정이 잘못됐으면은 법무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법이. 자, GPL 투자법은 가장 단순하고 심플해요. 여러분들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이 안에 미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배우러 여기 오신 거예요. 멀리 부산, 제주도 이런 데서. 자, 이 투자법이 다라는 거 보시면 아시고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시고,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 같이 여러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3억 원을 투자를 하고 OSB저축은행 거 이 채권까지 저희가 갖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1순위를 법정 대의 변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이해관계 아닌 사람은 임의 대의 변제는 450조, 법정 대의 변제는 민사집행법 451조에서 임의 대의 변제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하지만 법정 대의 변제는 가압류, 그다음에 담보물 제공자, 채무자, 근저당권 이런 이해관계인이 법정 대의 변제를 했을 때 OSB저축은행에서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받아줘야 돼, 이해관계인이니까. 그래서 대의 변제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 2순위에서 1순위 대의 변제를 했어요. 그러면 1순위 경매가 끝나고 배당받을 때 여러분들은 금리를 몇 % 신청하실 거예요? 법원에. 자, 설정계약서 법원에 접수하고, 자, 채권계산서를 제금과 받을 때까지 이자, 배당받을 때까지 이자를. 그러면 8.6으로 신청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22%로 신청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 여러분들 지금 대의변제에서 수익 내는 분도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걸로, 여기서도 충분한 수익이 나지만, 이 대의변제 했을 때 수익률은 여러분들이 300에서 500% 수익률이 나요. 자, 대의변제 대출 97%까지 JB 우리 캐피탈에서 대출해줘요. 97%까지 6.5로. 그럼 여러분 3%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래 원칙은 8.6밖에 신청은 안 돼요. 배당 이의제기 들어올 수도 있고 배당에 관한 소송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사람 1순위 대의변제를 해줄 때 대부업에 의해 대의변제를 해주고 대출거래 약정서와 표준 약정서 그리고 OSB저축은행에서 대의변제 증서를 해줍니다. 증서를 해줄 때 거기에 이 채무자를 데려가서 대부업부로 돈을 빌려서 이자를 갚아줬다라는 거를 금리 연 22%라고 쓰고 그거를 나중에 법적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증을 받아놓는 거예요. 공증료 1,000에서 2,000원 정도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매가 끝나고 배당받을 때 여러분들은 22% 신청을 하는 거예요. 채권을 근저당권 이전에 해오고 그리고 배당해주면 그냥 받으면 되고 배당에 이의가 들어올 때는 아까 공증받은 서류와 기타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면은 여러분들은 22%까지 배당받을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지금도 신대의변제 투자법으로 강행하는 분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소송이 들어오면 다 져요.
이렇게 대부거래 표준 약관과 소비대치 약정에 대해서 22% 약정에서 대입에 제조다 대부분 법인이 그리고 공증을 받아놓으면은 여러분들이 22% 배당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인데요. 그런 식으로 아까 대입에 한다고 하면 이직을 보면 기간이 좀 길어질 거 아닙니까? 얼마나 걸릴까요? 소송을 하면은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예. 그래서 여러분 등기부등본에 이렇게 보면은 지분권도 있고 소유권도 다 있다라는 거. 자, 여기 보면은요, 자, 이거를 우리 수강생이 2,500만 원을 투자했어요. 소무금 무슨 공인중개사가 2,500을. 그리고 150% 3,000만 원, 3,750만 원 설정을 했습니다. 이분이 서울에, 인천에다가 공인중개사를 내니까 수수료가 서울 물건 하나 파는 것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서울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오픈하면서 직급이품을 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이 2,500을 빼달래요. 저도 수수료 4% 줍니다. 론베이스에서는 4.5를 줬어요. 저도 수수료를. 4%가 대부사업자 없는 경우에는 0.5까지 4.5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줬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나를 생각했다면 그냥 3%만 받고 말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얘기 없이 다 줬어요. 저도 4.5가 수수료를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 자, 이 채권을 내가 2,500만 원을 주고 여기 이름으로 근저당 이전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근저당 설정이 4의 4-1 부기등기가 됩니다. 부기등기는 부동산 등기법 60조에서 주등기에 따른다. 이 채권의 설정 순위에 따라서 이걸 다 그 전에 이전에 해오는 거예요, 내가. 그럼 번호가 틀리죠, 이 번호하고 이 번호하고. 근데 기간이 좀 차이가 나죠. 이 사람은 2018년 12월 7일 날 대출을 했다가 지금 5월 17일 날 돈이 필요해서 내가 2,500만 원 주고 근저당권 이전했어요. 이 근저당권 이전 비용은 3,750에 대해서 0.06을 줬어요, 제가. 이 비용이면 끝나요. 저는 수수료 없어요, 없이. 자, 이 사람 지금도 이자를 잘 내요. 지금 기간이 몇 년입니까, 지금? 1년 6개월 동안 이자를 지금도 잘 내고 있어요. 30날 이자 내는 날인데 28일 날 이자를 꼬박꼬박 내줘요. 지금도 이자가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자, 이렇게 수수료 없이도 투자할 수가 있다. 자, 여기 보면은 비용이에요, 비용. 자, 보수액, 누진료. 이건 법무사 비용, 보수액 총계. 자, 저는 이 비용만 내면 끝나요. 29만 1,000원만 내고 근저당권 이전해왔어요. 아무 수수료도 없이. 그리고 지금까지 이전 내고 있어요. 좀 이따가 2,000만 원짜리 보여줄 테니까. 자, 고민하시는 부분이 제가 KB 하나은행에서 PB들 한 300명 놓고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이 강의를 했더니 이 투자법은 완벽하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지금까지 주변에 보시면 아파트 가격이 20%까지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은 너무 다양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제 친구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나는 서울 물건만 투자할 거야. 제 친구가 저한테 10억 예금을 해줬는데 제가 이걸 해보라 했더니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서울 물건만 할게. 오히려 서울 물건이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가격이 몇 억씩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그 친구가 원하는 거는 서울 물건만 한다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자, 아까 이제 내가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자 없이 개인이 투자할 경우에는 이 물건 제가 투자할게요. 그러고 통장, 신분증은 여러분이 근저당권 질권 설정을 해줘야 안전하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근저당권은 담보물이권이니까 하나의 채권 확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근저당권 질권 설정을 하기 위해 신분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질권 설정에 여러분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가 설정이 돼요. 아까 된 것처럼. 그리고 통장 계좌번호는 매달 이자 받기 위한 거. 자, 이게 이 사업에 다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통장과 신분증 사진 찍어 보내주고 최종 주민등록상 주소. 자, 이게 안 되는 게 부산 물건을 투자를 했는데 주소가 틀려요. 이 법무사 부산까지 또 갔어야 됐어. 그러니까 정확히 주민등록상의 최종 주소지. 그리고 여러분 그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통장 계좌번호를 보내주시면 여러분 역할을 다 뛴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스캔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보내주고 법무사에서 등기소에 설정접수 했으니까 안전합니다. 돈 보내세요 할 때 우리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은행도 설정도 안 됐는데 거래하는 법무사 믿고 돈 쏴주잖아요. 매매잔금 할 때. 똑같아 이것도.
그리고 이게 잘못되면 법무사에 책임져야죠. 지금까지 수백 건이 이루어지면서 한 번도 이런 실수나 실패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20에서 24% 배당받으면 되고, 이자 받으면 되고, 이자가 안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4% 수수료 중에 3%는 모집인에게 내려보낸 수수료고요. 1%는 사후관리 수수료예요. 이자 독촉, 경매 입찰까지 다 해주는 수수료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수료를 다 낸 거예요. 그리고 이자가 안 들어오면 채무자한테 직접 전화할 필요 없어요. 대부업체 전화해서 이자가 안 들어왔는데 왜 안 들어왔는지 언제 내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대부업체 다 전화를 다 하고 연락이 안 될 때는 대부업체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부사업자를 낸 경우에는요, 여기에 여러분이 근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 빌리러 가면은 담보가 뭐냐고 물어볼 거예요. 아파트, 상가. 그러면 은행이 근저당권자, 여러분은 근저당권 설정자. 여기서는 반대예요. 여러분이 근저당권자, 채무자, 아파트 소유자는 근저당권 설정자.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다 알았을 거고. 자, 여러분들이 자산이 2배로 늘어나는 기간은요, 현재 금리 2%일 때 72법칙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1억이 은행에 그대로 예치했을 때 2억 원이 들려면은 36년이 걸려야 돼요. 지금 현재 금리 1% 시대라, 제로금리 시대라고 하면은 72년이 걸려요. 1억 원이 2억 원이 될 때. 그런데 여러분들이 24% 의자를 받는다고 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이자를 24% 받으면은 3.6년에서 4년이면 여러분들이 이자가 1억이 받쳐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산이 2배로 늘어나는 기간은 넉넉히 4년을 잡아볼게요. 4년.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4년 동안 이자를 받으면은 이자가 1억이에요. 2억이 되네요. 자, 2억 원을 가지고 또 투자를 했을 때 4년 동안 이자를 받으니까 자산이 4억이 돼요. 자, 8억 원을 가지고 이 투자법에 투자했을 때 또 자산이 16억으로 늘어나는 기간은 또 4년. 그러면은 16년이면 여러분 자산이 12배, 16배까지 뜨는데, 만약에 유동화를 시키면은요, 여러분이 자산이 2배로 늘어나는 기간은 1.3년에서 1.6년이에요. 여러분 여기 10억을 투자했을 때 이자와 수익률을 계산해 봤을 때 20억이 될 확률은 2년이면은 여러분 자산이 20억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닌지 확실한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전화를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내용들이에요, 지금. 4년 후에 이자를 받으니까 6억 자산이 늘어나는 시점들. 자, 여기 보면은 이 내용입니다, 지금. 자, 2천만 원을 투자해서 24% 이자를 받았어요, 과거에. 480만 원, 월 40만 원. 자, 유동화랍니다. 1억 원을 투자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24% 처음부터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 할 때, 나 이건 뭐 소득도 없는 것 같고 연체가 나올 것 같으니까 24% 받겠다 그러면은 24% 받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어요. 처음부터 24% 받았으니까. 자, 24%를 받으면은 1년에 이자가 2,400만 원입니다. 자, 4년 동안에 이자를 받으면 4년 동안에 1억 원이 생기는 거예요. 자, 유동화라는 건 이렇게. 자, 여기 1억 원은 자, 서울에 있는 이순이 아파트에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이 1억 원의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9천만 원을 받았어요. 이 9천만 원을 가지고 수원에 있는 아파트 투자했어요. 이 수원에 있는 아파트는 근저당권이 이 1억 원하고 틀리죠. 이 9천만 원의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을 받아서 7,200만 원을 질권대출을 받아서 안양에 있는 아파트 투자했어요. 5단계만 가면은요, 원금이 1억 원이 3억 8,300에 만들어져요. 이자는 3,800만 원. 5,796만 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수익률이, 4단계, 5단계만 유동화 시켜준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수익률이 38%에서 57%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론적인 거 아니에요. 자, 이 12%라는 개념은, 자, 수수료 4% 주고, 그 다음에 질권대출이자 넉넉히 잡았습니다. 8%. 그럼 12%. 12% 남는 거죠. 24% 받아. 자, 질권대출 해주는 금융기관은 많아요. 자, 예를 들어 지금 BNK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업체에 200억씩 한도를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BNK랑 협약을 맺으려면 채권이 50억 정도가 쌓여야 돼요. 부산의 고려저축은행에 제 카페 카테고리면은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해보면은 그 담당자 명함을 다 올려놨어요. 거기다 질권대출 다 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고려저축은행은 6.5에서 8.5. 근데 고려저축은행은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부산에서 여기까지 올라옵니까 했더니 이미 여기에 자서받는 팀이 따로 있대요. 서울에. 그러니까 부산 물건은 유동화가 잘 안 해주거든요. 대전까지는 해주는데.
그 고려저축은행을 이용하면 되는데 고려저축은행 담당자가 저한테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30억 이상 채권이 쌓여야 되고요. 재무제표상 손실이 나면 안 돼요. 지금 유동화를 해주는 데는 재무제표가 마이너스여야 해줘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거기는 까다롭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님의 담보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금리는요. 7.5 이렇게. 자, 거기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키움저축은행 순이동 지점도 처음에는 8.5.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래를 쭉 하면은 6.5까지 해주겠대요. DGB 캐피탈 종각 지점 거긴 6.5 금리가 동시진행은 안 해줘요. 동시진행 해주는 데는 한국 퀵대부가 있어요. 한국 퀵대부. 근데 제 얘기를 해야 돼요. 오늘 한국 퀵대부 회장님의 딸이 결혼을 해요. 여기. 그 결혼 비용이 2억 1천 정도를 예상하고 있더라고. 그분이. 거기는 동시진행 해줘요. 근데 여러분이 처음 거래라면은 금리 13%를 해줘요. 두 번째 거래할 때는 9.5, 세 번째 거래할 때는 8.5. 근데 동시진행을 해준다는 게 중요하죠. 동시진행. 동시진행 잘 안 해줘요. 여러분이 금융기관 직원이라면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미 설정 법무사만 믿고 들어가면 나는 안전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따가 현금 4분면에서 말씀드릴 일이 있는데 이 한국 퀵대부에서 조달금리가 몇 프로일까요? 100억을 가져왔어요. 100억. 100억을 가져왔습니다. 군인공제위에서 100억을 가져왔어요. 한도를. 자,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와 투자자의 개념으로 볼 때 이 얘기를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인맥 소개받다 보면은 군인공제위 상조위에 매달 저도 3만 원씩 2건을 가입을 했는데 3만 원씩 만약에 3만 명이면은 90억이 생기는 거예요. 매달. 그럼 거기 운영을 못 하잖아요. 운영을 하고 싶은데. 자, 여기 이제 더준 P2P 이영준 교수님이 운영하는 데 같은 경우는 메리츠증권하고 1,000억을 한도를 열었어요. 1,000억. 메리츠증권은 내 돈 200억을 대야 되고 800억을 대주니까 1,000억을 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금리를 예를 들어 6.5 그리고 운영은 13% 운영을 해요. 자, 근데 아까 한국 퀵대부에서는 군인공제에서 100억 한도를 가져와서 4.6의 조달금리예요. 4.6도 지금 높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13%를 받을 때 4.6에 13에서 4.6을 빼면은 8.4라고 할 때 100억을 가져왔으면 8억 4천 잉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기관처를 알아놓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 개념으로 볼 때 내가 돈 3천만 원 있으니까 나는 사업자 내고 싶지도 않고 대부 사업자 근저당 설정하고 근저당의 질권 설정 3천만 원 투자하고 매달 5만 원 받을 거야. 자, 이거는 일반 직장인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영업자 개념으로 할 때는 여러분들이 사업자를 내시고 본격적으로 여러분 투자를 하시고 비즈니스 개념으로 접근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자, 내가 자산관리하는 회사를 차렸는데 운영은 오직 아파트 담보 잡고 돈을 빌려준다. 그럴 때 나한테 1억 원을 투자하면은 12% 주겠다. 저한테도 제 친구들이 그래요. 나 복잡하니까 그냥 너한테 12%만 받을게. 나머지는 네가 얼마를 먹든지 신경 안 쓸 테니까 나한테 12%만 줘라 이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 억이. 저는 제 딸한테 5천만 원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걔한테 12%만 주고 나머지는 내가 다 먹어요. 5천만 원 가지고 유동화를 시키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비즈니스를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여러분은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각자의 위치가 다르니까. 근데 내가 돈이 없어도 내 주변에 돈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딸이나 내 사위나 내 친구나 친구의 딸이나 친구의 아들이나. 저는 아파트를 담보로 잡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원금 깨진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자도 다 받고. 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나름입니다. 어쨌든. 자, 이게 이제 대입변제 했을 때 1순위를 수익을 얻었던 사례들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여기서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제가 투자할 때 24% 2순위 대출 1억 1천을 투자를 하고 여기서 수익은 얻고 153%네요. 실제 유동화가 시켜서. 두 번째는 대입변제를 했을 때 수익입니다. 이게. 그리고 1번, 2번 합친 수익이 이 정도지. 근데 1순위를 잡았다면 수익률은 더 커지죠. 자, 여러분들이
은행을 설립을 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부분이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박사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 질권 설정에서 질권 대출 나올 때 이제 90%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예, 그게 질권 대출 금융기관마다 LTV가 다 다를 텐데 예. 그 90%라는 게 평균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이걸 설명드리면은 그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투자한 건인데, 저번 주에 제가 투자를 했어요. 자, 여기는 KB세가 6억 7,500입니다. KB세는 매주 금요일마다 가격 변동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KB세 가격 변동이 있는 금액 대비 실제 매매가는 7억 1천. 매매가 보니까 6억 3천의 매매도 있는데 이건 과거 얘기고요. 지금 더 많이 올랐어요. 자, 1순위 담보 잡고 5억 8천을 빌려달래요. 1순위 담보 잡고. 그리고 18%를 주겠대요. 최고이자는 3월 더하면 21% 이상 못 받아가요. 그리고 월 870만 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는데 월 수입이 2천만 원이래요. 부동산 있을 때. 자, 이거는 제가 5억 8천을 빌려줬습니다. 제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대표님이 얘기한 게 생각이 나요. 자, KB시세의 90%의 방 하나 뺀 거, 공제 5,735만 원, 5억 7,350만 원, 80%일 때는 5억 600만 원. 자, 금융기관마다 유동화 질권대출 해주는 금융기관마다 다 틀려요. 보수적으로 하는 데는 80%, 공격적으로 하는 데는 90% 해줘요. 그럼 우리는 이 질권대출을 해줄 때 실제로 가는 데는 90% 해주는 데 가겠죠. 금리도 낮고. 그래서 제가 질권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마다 제가 경쟁을 시켜요. 자, 내가 한 달에 30억에서 50억씩 대출 해줄 건데 요즘 대출하기도 쉽지 않은데 동시 진행하고 5.5로 해달라.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순위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의 90% 또는 80% 그리고 방 하나 빼주는 데도 있고 안 빼주는 데도 있는데 그래서 이 둘 중에 작은 게 질권대출 한도예요. 이게. 5억 2,200을 대출해주니까 실제로 1억 440만 원이 18% 이자가 나오지만 자, 이 5억 2,200 대출을 해줬을 때 이 금액을 제하고도 수익률이 비용 다 제하고 79% 정도. 모집인 수수료와 PM 수수료까지 다 줬을 때. 자, PM 수수료는 여러분이 안 주는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중개 수수료는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만들면은 수수료 안 줘도 돼요. 자, 제가 이 물건을 받는 업체가 5곳입니다. 5곳. 5곳인데 저한테 물건을 주는 업체가 전부 우리 수강생들이었어요. 자, 물건 만드는 거 만들어서 본인이 유통을 시켜서 본인이 물건을 잡았을 때 내가 돈 있으니까 수수료 없이 그냥 그 모집인에게 2%만 줄게 그러고 결정해서 내가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4% 다 주는 수밖에 없어요. 수수료 개념은 여러분들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 물건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투자가 다 됐다. 여러분 친구들한테 투자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그리고도 투자할 돈이 없을 경우에 주면은 저한테 여러분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5개 업체의 수강생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1억 2억 원 다 투자가 됐어요. 그 물건을 계속 받아요. 그리고 친구들, 지인들 다 투자가 됐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건을 주고 수수료를 받아가는데 한 업체는 지금 한 달에 1,500만 원 넘게 수수료만 받아요. 자, 이 투자법에 있을 때 지금 5억 2,200이 질권대출이 나왔어요. 1순위니까 5.5입니다. 그래서 질권대출 이자는 2,871만 원. 현금 투자는 5,810%니까 90% 대출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현금 투자를 해서 실제로 여기 1억 440만 원이 1년 동안 이자고요. 질권대출 이자가 2,870만 원이에요. 자, 이 상태로만 했을 때는 130% 수익률인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한도에 이렇게 KB세 90%의 2순위 대출인 경우에 1순위 채권 취구액과 방 하나, 서울은 3,700만 원, 인천 지방 과밀옥 채권은 3,400만 원이죠. 3,400만 원 빼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금액의 90%, 둘 중에 작은 게 유동화 대출 한도예요. 그러면 동시 진행을 했을 때 수익률은요, 81.5에 내가 현금 투자는 5,800만 원 투자하고 390만 원에 나와요. 그러면은 동시 진행을 안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18%에다가 수수료 4% 줬으니까 14% 수익이죠. 선택 나름이에요. 어떤 사람은
3만 원만 은행빚이 있어도 잠을 못 자는 사람은 이거 시킬 필요 없어요. 이거 안 시키면은 뭐 수술이 안 들어가도 PM 사수료가 안 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와요. 아니 어디 모집인은 2% 수수료 준다는데 왜 4% 줘야 돼? 이래요 저한테. 저도 모집인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많이 만나봤는데 이 모집인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수수료 3%만 좀 하면 안 될까요? 했더니 이 모집인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 4% 준다는 데가 널려있는데 3% 준다는 데가 널려있는데 제가 왜 지점장님한테 그 물건을 줘야 돼요? 여기에서 모든 값은 모집인이에요. 모집인. 여러분이 10억이 있어요. 자, 100억을 어떻게 유동화해서 열어왔어요. 근데 물건이 없으면 투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집인이 갑이에요. 여러분 달라는 데를 줄 수밖에 없어요. 단지 모집인 수수료 3%는 정해져 있어요. 최고 한도가. 1%는 그래서 사후관리 수수료 받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 수강생 중에 아버지한테 현금을 30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4.6을 줘요. 이자를. 근데 그 친구는 12%에서 13%만 투자했어요. 담보비율 73에서 75. 우리는 소득이 있거나 안전한 사람은 85까지 해주고 소득이 없는 사람은 80% 범위 내만 대출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야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친구는 4.6에 아버지한테 30억에 대해 4.6을 주고 본인이 11%, 12%만 운영을 하고 수수료는 1.5에서 2%를 줬어요. 13%짜리 운영했는데 수수료 2% 주면 수익률이 11%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자기는 그게 안전하대.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니까 작년 한 해 운영되어 있는 제가 유동화를 시켜주면서 재무제표를 받아보니까 3억 얼마가 잉여가 나 있더라고요. 13%짜리 운영하는데도. 아버지가 현금이 많아가지고 다음에 50억을 더 빌려서 이제 이 친구는 주로 뭐로 하냐면 브릿지 자금을 활용합니다. 자, 이것도 동시진행 안 된다고 해서 여기 우리 신강현 대표님 브릿지 자금 제가 썼어요. 돈 빌려서 주고 질권대출을.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여러분 직업들이 많이 없어진대요. 은행원은 특히 더 그렇고 회계사나 세무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없어져요. 자, 은행에 1,000만 원을 넣으니까 이자가 18만 3천 원 나와요. 7만 원. GPL 투자하면은 18만 3천 원인데.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1%대이기 때문에 15배 수익이 높아요. 은행이자보다는. 아파트 담보 잡고 대출했던 것들이. 자, 이제 예전에는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용인 여성문화회관에서 자산관리 강의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는 이래요. 종잣돈을 모아야 된다. 담배 2갑 피는 사람은 1배로 줄이고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자석 5번을 2번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점심도 싸가지고 다니고 커피도 집에서 타가지고 다녀라.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을 벌 수 있다. 그러면 1년에 600만 원이고 3년이면 2천만 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술을 너무 좋아하는 매일 술만 먹는 A를 걱정한 친구가 자기 자를 비우며 충고했다. 너 술값만 모아도 집 사겠는데? 친구의 충고에 감동한 A는 술을 끊어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마침내 강남의 아파트를 샀다. 그때 그의 나이가 2,500살이었다. 이제는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정부 정책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수익을 자산을 2배로 늘리는 기간은 길어야 4년. 물론 중도상환 수수료가 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여기도 이제 어떤 분들이 굉장히 데이터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지금 투자된 거를 등기부등본을 다 뽑아보니까 평균 8개월 만에 상환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5개월. 10건을 취합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8건, 9건을 취급을 했는데 1년이 다 넘었어요. 그러니까 복골 보기에 어떤 물건을 투자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한 건을 투자했는데 이자 안 들어서 경매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경매까지 갔을 때 이 사람은 금매로 내놓거나 다른 대부업체로 갈아타죠. 내가 경매까지 가면은 실제로 손에 쥐어질 게 없는데 금매로 팔거나 다른 대부업체 가면 내 손에 쥐어질 게 있으니까. 자, 쉬는 시간 없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으면 다녀오세요. 아까 자기소개를 너무 많이 해서 멀리서 오셨는데 부자가 된 사람들을 이렇게 리서치를 통해서 설계를 받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통계를 내보니까요. 대부분 부동산으로 투자한 사람 수익을 많이 내요. 부동산. 근데 그 부동산으로 수익을 냈다가 제때 빨리 치고 빠진 사람들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거를 늦게 잡은 사람들은 그냥 묻고 이자만 내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살았을 때는 돈이 많이 필요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24시간 이내에 냉장고에 전기를 꽂아놨기 때문에 계속 전기세든 관리비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이
지출로 들어오는 이 기간을 찾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핵심인데, 자, 로봇 기술사학교 현금의 4분면이에요. 자, 나도 여기에 소속돼 있어요. 내 시간과 노동을 맞바꿔가면서 일을 해요. 자, 그래서 직장에서는 얘가 그만두지 않을 만큼만 월급을 주고 나는 잘리지 않을 만큼만 일을 해요. 그래도 조직이니까 돌아가요. 자, 이건 자영업자 마인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GPL 투자를 함에 있어서 자영업자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나 3천만 원 있는데 3천만 원만 질권 설정하고 투자하고 대부 사업자 없이 매달 50만 원 받을 거야. 거기에 만족해. 그러면은 똑같이 돼. 인플루의 개념. 그 다음에 셀프 인플루의 자영업자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대부 교육과 중개 교육을 받은 다음에 대부 사업자를 냅니다. 그리고 공유 오피스를 사용하면은 전기세 임대료 낼 필요 없이 매달 5만 원, 8만 원 내고 하는 분도 있어요. 사업자를 내고 여러분이 직접 투자하고 유동화까지 시킵니다. 자영업자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되고 자서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자, 비즈니스의 개념은 아까 제가 제 친구나 제 딸한테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합니다. 자, 내가 자산관리를 운영하는데 나 믿지? 자, 아파트 담보 잡고 돈을 빌려주는데 너한테 12% 주겠다. 원금 보장해주면서 지인들한테. 그리고 나는 유동화를 시키든 유동화 시키지 않고 22%짜리 운영해서 12% 줘도 22에 4% 모집수수료를 주고 18%에서도 친구한테 12% 주고도 내가 6% 먹는 거죠. 비즈니스 개념으로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베스터 투자자의 개념으로 갈 경우에는요. 어차피 여기는 노동과 수입을 맞바꿔 가는 일이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시간과 돈이 저절로 시스템화해서 문제되는 거예요. 자, 과거에 부자가 됐던 사람들은 늘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은 또 편법을 써서 돈을 벌었을 거야. 하지만 합법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카오증권, 증권사, 보험사, 노란우선공제, 그 다음에 여기서 많은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를 받아서 이거를 운영을 해서 기관 예금을 가져와서 이걸 운영을 하면 되죠. 그래서 100억 한도를 열어놓고 다 한꺼번에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이 물건이 나올 때마다 자, 이 물건 투자합니다. 물건 주세요. 이렇게. 이 투자가로 접근을 하든지 비즈니스를 이 개념만 가면은 여러분 자산은 더 크게 늘어날 수가 있다. 자, 나이 먹으면 현금 흐름이 중요해요. 현금 흐름. 자, 똑같은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 그럼 매달 400만 원이 매달 꾸준히 들어오죠. 400만 원. 근데 이 자영업자는 이달에는 1,000만 원, 다음 달에는 100만 원. 현금 흐름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꾸준히 현금 흐름 받을 수 있는. 우리는 상환이 됐어요. 상환이 되면은 또 다른 물건 잡으면 되고. 단체 카톡에 들어오신 분은 알겠지만 많이 투자할 때는 하루에 6건도 있었어요. 그 6건은요, 제가 고르고 골라서 올린 거예요. 어떤 분은 하루에 이 100건을 상담을 해요, 100건. 100건 상담하는 사람이 오늘 만나고 싶죠? 근데 그분도 수수료를 줘야 돼요, 4%를. 근데 물건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이 물건을 저한테 줘도 제가 검증을 하고 올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소득이 없으면은 반려. 엊그저께 소득이 1,000만 원인데 부산 물건을 투자를 했어요. 소득 1,000만 원인 사람이 어떻게 이자를 내냐. 배우자 소득이나 가족 소득을 올리지 않으면은 다시 반려시키겠다 했더니 배우자 소득까지 다 올렸어요. 배우자가 한의원에 근무하는 사람 월 300만 원. 추가해서 제가 올려드린 거예요, 그것도. 자,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간은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게 금융부자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투자법이다. 그래서 잠자는 동안에도 시간과 노동을 맞바꾸지 않고 계속 시스템화해서 돈이 될 수 있는 플랫폼의 개념이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다 해주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콘텐츠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익을 낼 건지. 자,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강의를 안 했어요. 저도 범국가적 사회협력 차원에서 나도 이제 강의를 안 했는데 어떤 분이 이걸 단체 카톡을 하나 만들어 달래요. 단체 카톡.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단체 카톡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투자도 빨라지고, 왜냐하면 카페에 늘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강의하는 모든 강의는요, 제 다음 카페 이상준 박사 MPL 투자연구소 23기에 다 올라가 있는 강의예요. 제가 그 프린터는
매번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 책으로 안 만들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해주는데, 여기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강의할 내용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지금 23기에. 근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제가 운영하는 단체 카톡이 플랫폼이래요. 플랫폼. 엄청난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 다니세요 그걸 몰랐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시스템을, 제가 이거를 만든 이유가, 이거 보면은 여기에 투자법 나와 있어요. 여기. 동시진행도 나와 있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근질권 설정도.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 저도 지금도 이걸 설명하고 주고 와요. 간단해. 다른 얘기 안 해요. 자, 아파트 담보 잡고 돈을 빌려주는데, 아파트 담보 잡았기 때문에 안전해. 우리는 대출을 80에서 85까지 해주는데, 소득 있는 사람은 85, 소득이 없는 사람은 80% 미만. 왜냐면 내가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친구 믿는다고 차용증만 받고 돈 빌려줬는데,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돈이 거짓말했어요. 친구 의리관계 끊겼어요. 아예 안 만나요. 그건 안 되잖아요. 친구의 아파트 담보 잡았으면 이상이 없겠죠. 그러면 경매 들어간다면은 부인 몰래 돈을 뺐었다 하더라도 부인이 난리치겠죠. 그래서 부인이 돈을 갚아줄 수가 있죠. 아파트 담보 잡으니 간단하다. 그 대신 여러분이 좀 더 시간이 있는 사람은 동시진행 유동화까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나 믿고 투자해. 여러분이 플랫폼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500불을 인쇄를 했는데요. 이게 45만 원 주고 인쇄를 했어요, 제가. 자, 이거는 인쇄소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거를 하겠다고 그러면은 오늘 날짜는 이걸 지우고 이 밑에는 여러분의 연락처만 바꿔놓으면 돼요. 인쇄소 전화번호 알 테니까. 이것만 바꾸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된다.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이 재테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돈을 벌어요. 수수료 때문에 비싸서 안 할 거야. 경매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3개월 이내 상한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사람은 돈을 못 벌어요. 왜? 내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넘어질 위험성은 없지만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한번 해볼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해보고 있잖아요, 저도. 브릿지 자금도 활용해보고 동시진행도 해보고 내가 먼저 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은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될 것이다. 예. 브릿지 자금 예. 수수료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제 브릿지 자금 빌려주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아까 제가 18% 받았잖아요. 18% 이자를 그 사람에게 15일 동안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돈 들어가는 거 없죠? 이자 받아서 주는 거니까. 그게 다예요. 수수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께 이 사람이 퇴마사인데, 내가 왜 여러분에게 이 비즈니스를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분이 퇴마사인데 제가 아는 분의 딸이 어느 날 귀신을 보기 시작했어요. 귀신을 보는 사주가 따로 있어요. 전봇대 위에 귀신이 앉아있고 차 범퍼 위에 귀신이 앉아있는데 머리만 있어요. 이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퇴마사가 몇 번 만져주면서 퇴마치료가 됐어요. 이 사람, 제가 만날 때까지 이 사람은 풍수지리, 이분이 신불자였다가 국회의원의 모딸을 간질병을 고쳐줬어요. 근데 국회의원이 이분한테 소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빚이 한 10억 있는데 바로 갚아줬어요. 이 사람이 지금 부동산을 계속 사고 있는데 엊그저께 우리 사무실에 와서 자서를 했어요. 자서. 이분은 4번째 부인이에요. 첫 번째 부인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이분 어머니가 무속인이에요. 유명한 무속인이에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너는 네 와이프랑 살면은 40이 안 돼서 죽을 사주야. 그냥 생활비 대주고. 그래서 여기 이분 원 부인은 저와 같은 아파트에 살아요. 엊그제 보면 아파트가 많이 올랐어요. 그건 상관없고. 용인에 또 집이 있어요. 용인에. 두 번째 부인은 회계사였어. 공인회계사. 처녀하고 결혼했어요. 이분은 자영업을 한다는데 이분이 지금 상가를 사서 이분은 찻집을 하고 이 사람은 사주를 봐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낮에 이게 점심을 먹어요. 우판등심에서.
여기서 2배가 더 추가가 됐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한번 보세요. 주민등록 등본상에도 사진 찍고 찍었어요. 우리 직원이 물어봐요. 아니, 이게 사진 안 찍어주는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좀 특별하잖아. 그래서 모자를 벗은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대머리였어요, 대머리. 내 머리가 낮잖아. 내가 뭐 먹고 난 것 같아? 이래, 저한테. 아버님도 머리 많이 빠지네. 그래서 내가 뭐 좀 죽게 좀 먹어봐.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야간문이래, 야간문. 이분이 야간문을 말려가지고 야채를 매일 차를 끓여 먹는다는 거예요. 난 처음 들어봤어요, 그 얘기를.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야간문 주변에 약방이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야간문 먹고 머리가 이렇게 났다는 거야. 이분 동생은 치악산의 지주 스님이에요. 이 집안들은 희한한 집안들이야. 무속인에다가 이분이 나한테 뭐가 안 좋다고 처방을 해준다면서 이분이 나한테 68세까지 대운이 들어왔대. 나한테. 그래서 이분이 나한테 처방을 해준다고 뭐 했는데 하여튼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 제가 이분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책하고 이걸 드렸어요, 이거를. 주변에 회장님들 많이 아시죠? 많지. 그래서 그분 있을 때 저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얼마에 있는데 50억, 100억은 현금 그냥 껌값이야. 그분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형님, 제가 이거 아파트 담보 잡고 돈을 빌려주는 비즈니스를 하는데 엄청납니다. 마진 일부 떼드릴게요. 그래요, 그럼 같이 먹고 살아야지. 지금 여러분들은 만나는 모든 비즈니스를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여러분이 그냥 운영하시면 되고, 여러분 주변에 소개받아서 돈 있는 회장님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1조 원 수표. 자, 이거는 제 이름인데 여기 2139만 4,056원이에요. 자, 얼마 예치하고 1년 동안 이자 한 번도 안 쳐가 복리로 찾은 거예요. 자, 수익률이 2.1%네요. 얼마 예치했을까, 이 사람이? 얼마 예치했을까요? 내 친구 건데. 10억을 예치했어, 10억. 10억에 예치하고 정기예금 복리식으로 만들었는데 2,100만 원, 1년 후에 찾은 이자가 2,100만 원이에요. 이 친구는 돈이 많으니까 이거 가지고 자기 시골에 전남 광양인데 광양에 자기 처남이 이제 어머니 용돈 농사일을 도와준다고 트럭 한 대를 사주더라고. 트럭. 이거 가지고. 야, 내가 그래서 10억이면은 너 지금 여기에 투자하면 얼마인데 지금 그랬더니 아까 그 친구예요, 지금. 나는 서울 물건 거야. 마음대로 해라. 이 친구가 하나 했어요, 그저께. 어느 지분, 아파트 2분의 1 지분. 아파트 지분의 1은, 부인이 2분의 1이든, 형이 2분의 1이든, 경매 들어가면 그 2분의 1 건자 가만히 있겠어요? 그 상환이 안 들어와요, 상환이. 또 그런 것도 기가 막히더라고. 야, 상환 들어오면 수수료 날리고 얼마 안 들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낫겠다. 따지는 사람이 그걸 투자했어요. 3억 1,300짜리. 그저께 하나 올린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이 친구가 투자한 거예요. 자, 우리 고액 예금주입니다, 이 사람. 3억 원을 예치하고요. 1년 동안 받은 이자가 645만 원. 여기에 투자하면은 550만 원 나오는데. 아파트 담보 잡고. 자, 이렇게 안전하게 은행에 예치해서 수익을 얻겠다면 어쩔 수 없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이 그릇에 어떻게 채우냐?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수익금은 달라진다. 자, 이 건도 제가 투자했습니다. 저번 주에. 자, 이거는 질권대출이 7월 7일 날 나와요. 이거는 제가 돈이 있어서 그냥 투자했어요. 1억 6천. 이것도 18% 받고 240만 원. 제가 이 대부업체한테 그랬어요. 아니, 85%도 넘고 안산이고 이거 19나 20으로 올려. 알겠습니다. 안 올리고 자살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이거 85%라고 했는데 왜 86.49야? 소득도 없고 그랬더니 소득은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그래, 어쨌든 어린이집 원장이면 어린이집 가지고 있겠네. 임대인지 임차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올리면 돼요. 19나 20으로 올려달라. 자, 내가 7월 7일이면은 화요일인가요? 화요일 날 5.5%짜리 질권대출이 나와요. 왜? 1순위니까.
제가 한다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준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를.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지식이 뛰어나죠.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회사 경영을 맡기면 잘 운영할까요? 사람조차도, 직원조차도 내 사람을 못 만들어요. 이론은 빠삭하지만. 여기는 이론, 실무, 실전을 다 겸비하고 실제 여러분들이 뭐든 될 수 있는 물건을 다 그냥 주는 거예요, 다. 여러분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투자하겠다 결정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잘못된 건 여러분이 책임져야죠. 제가한테 책임지라고 하면 안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투자할지 안 할지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죠. 그 대신 내가 낙찰가, 예상까지 다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거예요. 계산해보니까 내가 2,750만 원 투자하고 1,350만 원, 수익률 50점입니다. 만약에 유동화를 안 시켰을 때는 내가 현금 투자 다 들어가죠. 2,240만 원 이자 받고 원리자 186만 원. 14%. 18에서 4%니까 14%. 유동화 시켰을 때 더 큰 수수료. 여기서 더 큰 수익을 내려면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찾아야죠. 수수료 안 주는 물건들을 만들어야죠, 여러분들. 자, 똑같은 강의를 들었는데 어떤 분은 이 물건을 만들어서 수수료를 한 달에 1,000만 원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수수료만 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어떻게 접근할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까 72법칙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3%일 때 여러분 자산이 2배로 늘어가는 거는 24년. 여기 만약에 유동화 시켰을 때 수익률이 예를 들어 60%라면은 여러분 자산이 2배로 늘어가는 거는 60을 72로 나누면 1.2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좀 현실성이 없어 보이나요? 제가 한 건데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유동화 순환이 네. 이 기간이 계속 연결이 이렇게 될까요? 계속 되죠. 얼마 정도 간격으로나 평균적으로 연결될까요? 아니, 유동화를 시켜서 투자 물건이 나오면은 예를 들어 이 물건은 지금 서울 성동구 옥수동 물건이잖아요. 이 중에 1순위이기 때문에 이 중에 90%면은 91은 93, 27, 10억 7,350만 원이 유동화가 되잖아요. 그 10억 3,500만 원 가지고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 투자하는 거예요. 그 청담동의 아파트에 있는 근저당을 담보 잡고 근저당권 질권대출을 받아서 유동화를 시켜서 안산에 있는 아파트를 또 투자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기 나름이죠. 결정을 내가 하기 나름이고. 자, 이것도 똑같이 1순위 90% 대출 받아가지고 유동화를 시킬 거예요. 없어요. 자, 이 입찰가는 아까 1순위, 우리가 1순위니까 1순위, 그 다음에 11개월치 취구이자 22% 이자 합쳐서 이 금액 입찰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시세가 얼마였죠? KB세가? 16억 7,500인데 7,500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11개월치 다 받아서. 그리고 경매 들어가면은 역시 이 사람이 집 포기할까요?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1인당 GDP가 5만 불이 넘어요. 이 부동산 위에 다른 부동산들이 수두룩해요. 서울에서 아무나 못 살아요. 자, 이해가 안 가시는, 여기에 지금 경매도 많이 하시고 특수물건도 하고 토지 투자도 하시고 디벨롭도 하시고 다양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분들은 빨리 이해하겠죠. 하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마련했어요. 예. 만약에 저렇게 이제 투자를 했는데 예. 유동화 받아서 이제 투자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대출 상환이 이루어져 버렸을 경우 그 뒤 수수료는 어떻게 돼요? 상환이 됐을 때 유동화 해주는 데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안 받는 데가 있고 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1%. 중도상환 수수료를 사용기간으로 1%. 대부업은 사용기간, 잔존기간. 사용한 기간만큼 잔존기간의 1%. 1%를 내야 되죠, 여기서. 근데 이 동시진행의 위험성도 있어요.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경매 기입 등기가 되면은 자금을 다 회수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제 지점장인지 아니까. 아니, NPL이라면은 경매 들어간 피담보 채권이라 요주율을 10% 충당을 해야 돼. 원래 정상은 1%인데. 하지만 이거는 정상 채권이고 채권에 투자한 건데 왜 10%를 충당을 해서 왜 회수를 시키냐.
지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우리는 그냥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동시 진행을 했는데 경매가 기입 등기가 되면은 질권대출 금액을 다 회수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BMK 한도가 1,000억에서 2,000억으로 늘렸어요. 여기 서초 지점에 있는데. 제가 유동진 부장하고 그 심사 상무한테 전화를 해왔어요. 연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연락이 안 돼가지고 연체 딱 한 건 있다. 2,000억 쪽에 연체가 한 건 있대요. 자, 이 채무자가 나한테는 이자 안 낼 수 있어요. 나는. 근데 나는 유동하연 금융기관 이자를 내야 되죠. 지금 내가 왜 유동하연 금융기관을 말을 하지 않냐면은 여러분들에게 5.5, 6.5%짜리 해주는 동시진행 해주고 해주는 대로 공개가 되면은 전국에 800개, 1000개 되는 대부업자들이 다 여기에 몰려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비밀 보호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NPL 대출도 한도가 총 자산의 10% 또는 7%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 동시진행 유동화 해주는 금융기관도 한도가 8억 6천. 왜냐하면 여기는 지점 하나에 본사 하나밖에 없어요. 지점 하나에 본사가 5개인 데는 50억까지도 되는데 자기들끼리 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 대부업체당 8억 6천에서 어디는 7억. 지금 내가 또 연했어요. 여러분들이 PM 수수를 안 내려면은 여러분들이 거기를 찾아내는 거예요. 뭐 이런 데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거기 만약에 내가 공개를 다 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대부업체 거기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5.5%짜리 못 받아요. 한도가 차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지켜주셔야 돼요, 정말로. 거기를 다른 사람한테 공개를 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예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한도가 10%밖에 안 되는데. 그런 대부분 이제 한 1,000억대인 곳이 많아요, 자산이. 1,000억에 10%면 얼마예요? 그게 한도예요. 그러니까 한도가 무제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변에 새마을금고나 그런 데 있으면 찾아서 가셔서 이거 할 수 있나? 이게 지금 연체가 하나도 없는데. 왜냐하면 채무자는 나한테 이자 안 내도 나는 거기는 이자를 내게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KB가 1억 5,7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11억, 그 다음에 감정가가 25억인데, 여기서 지금 우리은행에 7억 9,400이고, 5억 4,600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번에 근저당 설정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7억 980만 원. 그리고 근저당에 2번에 2-1 부기등기로 질권대출을 받았어요, 유동화. 여기서는 어디죠? 앞으로 대부. 자, 근데 좀 신기하지 않나요? 여기서 여러분 발견한 게 뭐예요, 여기서는? 야, 이 등기부등본에서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기는 별개로 추가로 1억 원을 빌려주고 130% 설정하고 있고. 자, 이 주식회사 Y펀드 대부가 7억 980만 원을 2019년 11월 19일에 대출했네요. 설정을 했네요. 당일날 유동화를 시켜줬네요. 이번에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이렇게 돼. 2-1. 여러분 사업자를 안 내고 개인 투자자는 이 근저당 대부업체에 질권대출을 이렇게 안전함 되면 된다는 거, 안전장치로.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근저당 설정계약서와 이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계약서가 2개가 나와요. 접수번호가 다르잖아요, 여기. 10038, 10039. 당일날 접수시켰는데 접수번호가 다르잖아요. 이 설정계약서와 근저당권부 질권 설정계약서, 설정계약서 2개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이 투자를 하신 다음에 이 설정계약서 2개와 아까 원본 서류, 스캐너 원본을 법무사에서 찾아온 다음에 10일 안에 여러분의 등기로 보내줘요. 그럼 2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안전하죠? 이 사람이 돈을 다 갚는다면은 내가 이 설정계약서에 비밀, 일련번호나 비밀번호를 불러줘야 되고, 이거를 대부업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해지가 됐는데, 이건 말소가 됐는데, 이건 말소가 안 됐어.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듣겠죠, 이 사람들이. 내 돈 다 갚았는데 왜 말소가 안 되는 거야? 민원제기하고 금감원에 보고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질권 설정 계약서도 하나의 담보물이니까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투자하는데 중요한 거는 날짜가 같잖아요. 동시 진행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대부는 어디예요? 자, 여기 제가 여러분 동시 진행 해준 데를 하나 또 알려드렸어요. 앞으로 대부.
1분계 금융기관 사나머니에서 파생되어 있는 앞으로 대부가 1분계 금융기관이에요. 동시진행 해주잖아요. 얘들은 아는 거예요. 뭘 하냐면, 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100억을 가지고 있는다면 나는 이것만 하겠어요. 근저당권, 질권대출만. 제일 안전해. 왜냐하면 채무자가 이자를 안 내도 이 사람은 나한테 이자를 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2천억을 내는데 연체가 한 건이 없는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서로 진행 근저당권, 질권대출을 파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담보 비율이 73%짜리가 나갔어요. 우리는 80에서 83 나가는데. 저 73%짜리가 안전하죠. 여러분에게 좋을까요? 좋을까요? 73%는 상환이 빨리 들어와요. 금리도 낮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게 나은 건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유동화 시킨다는 게 계속 이제 대출 같은 거 계속 일으키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그 어떤 회사 주체 뭐 LTV나 DTI 상관없이 계속 나오는 그 한도를 계속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그렇죠. 제한 없이 계속 해줬습니다. 여기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1순위면은 채권의 90%. 무조건 채권. 예. 2순위인 경우는 K세의 90%의 선순위 채권 최고액 빼기 방 하나. 둘 중에 작은 게 한도예요. 금융기관에서 해주는 데가. 담보금. 예. 근데 1억은 미만은 유동화를 안 해주신다고. 해주는데요. 금융기관 직원이 귀찮아서 안 해버려요. 잘라먹은 거예요, 자기가. 해주는 데도 있어요, 지금도. 5천도 해주고 있고. 복수동 물건 분위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쪽에 한번 물어보세요. 진행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모으는데, 과거에 아까 같이 만남을 줄이고 소비를 줄여서 돈 모으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테크처를 여러분은 찾았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돈을 모을 거예요, 어떻게? 제가 이제 가끔,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해가지고, 보험사나 아니면 카드사에다 전화가 와요. 딱 오늘만 12.5로 대출해 줍니다. 한도 얼마야? 3천만 원. 바로 쏴주세요. 저는 15%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버는 구조기 때문에 빨리 돈을 모아놨다가 유동화시킬 1순위 물건을 찾아서 투자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한 푼, 두 푼 모아서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은 엄청난 고수익이 있는 재테크처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변에 내가 보험 대출이나 약관 보험이나 아니면은 적금 들은 게 있다, 예금 들은 게 있다 그러면은 그 대출을 최대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금리는 약관 대출은 현재 금리 플러스 1.5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1%나. 받아놨다가 대출을 최대한 일으키는 거죠. 지금 우리은행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면 최고 3억까지 신용대출을 해줘요. 우리은행에서. 다닐 수 있는데. 그 대신 다른 대출을 다 빼야죠. 자, 6.17 조치에 의해서 우리는 이 대부업은 더 활성화가 됐어요. 대출이 안 되니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가 더 많이 지정이 됐고 대출 비율은 40%밖에 안 돼요. 제가 아는 전에 여기서 내가 한번 강의 한번 요청했는데 40대 초반인 사람이 현금이 200억이 있어요. 건설이사가. 근데 지금 처음에 분양부터 시작했어요. 분양. 그 건설이사 사장이 이 사람이 신발이 옆에 뜯어지고 이런 거 신고 다니고 전봇대 붙이고 현수막 하루에 20개씩 붙여서 분양을 잘하는 걸 보고 너 그러지 말고 우리 직원으로 일해라. 그래서 거기 지금 공동 대표로 있는데 지하철이나 역세권 주변에 250m 범위 내에 있는 슈퍼 단독주택 이것만 사들여서 17층, 15층을 올려요. 주거용 오피스텔. 지금 백운의 E클래스라고 27차 분양하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에 현금이 100억이 있어요. 1%. 100억이 1%면은 1년 이자가 1억이잖아요. 자, 이 사람이 송도에 샀어요. 13억 주고. 근데, 투기지역이 지정되기 전까지는 70%니까 13억에 70%면은 9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제가 대출 자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현금이 은행에 100억이 있든 1년 이자가 1억 원이 나오는데도 기타 수익은 5천만 원까지 밖에 안 돼요. 이 사람이 그 이전 차에는 수입을 22억으로 신고를 했더라고요.
당해년도 신고한 거는 3천만 원밖에 신고 안 했어요. 그럼 기타 소득 1억이 넘어도 5천만 원까지밖에 인정 안 되는데, DTI는 내 소득이 6천만 원이면은 DTI가 40%면 2,400만 원까지밖에 대출금이자 인정이 안 돼. 신 DTI는 모든 대출을 다 포함시켜서 이자를 2,400만 원. 대출이 안 나와요. 근데 DSR은 원금과 이자가 상환이 되고 카드, 정수기, 렌트, 할부 모든 비용을 다 포함. 심지어 약관 대출 받은 거, 예금담보대출 이자까지도 포함한 게 DSR이에요. 이분 연봉 기타 소득 5천으로 DSR을 따져보니까 대출 받을 수 있는 2억 8,500밖에 안 돼요. 13억짜리 아파트가. 이번에 6.17 조치 이전에. 그러면 이분은 돈이 많아서 뭐 대출 안 받아도 된다고 그러지만 제가 나중에 매매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놓으라겠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여기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2주택자는 대출이 안 되지, 매매 임대차 대출이 안 되지, 전세에 낀 것도 팔아야 되지,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기회가 온 상황이다, 지금 여기서는. 정부가 규제를 자꾸 강화하니까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인근에 지정이 안 된 곳에 오르고 지금은 단독주택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을 줄이려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뜰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금 출처를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현 정부에서 지금 정책을 이렇게 마련하는데 이 RTI하고 LTI가 또 있어요. 임대 수입자들은 임대 수입 RTI 보상 비율이 또 맞아야 돼요. 담보 비율이 지금 40%고 9억 넘는 건 20%.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출 받을 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이 내용은 정부 규제에 반해서 더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서울대 공대를 나온 사람이 삼성전자를 근무하다가 일산에 6년 전에 4억 주고 아파트를 샀어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집안이 가난해서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걸 자식을 교육을 잘 시켜야 돼서 목동을 이사했어요. 4억 주고. 자, 송도에 대리가 1,000만 원 주고 미분양 아파트 6년 전에 계약을 했어요. 4억 주고 샀어요. 그 중에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상무 하나가 1,000만 원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을 했는데 이거는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 같지가 않아. 아파트 분양하고 3년, 4년 동안 송도 신도시 아파트가 안 올랐거든요. 자, 일산에 있는 4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얼마일까요? 서울대, 공대, 삼성전자에서 퇴직한 사람에. 네? 5, 6억. 일산은 특이하게 아파트 가격이 안 올려요. 지금도 4억, 5억밖에 안 올려요. 목동에 있는 사람은 아파트가 얼마예요? 4억 주고 산 게. 15억, 17억 가요. 저기 아까 1,000만 원 미분양 아파트 샀던 사람 얼마일까요? 지금 15억까지 갔어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IQ 145, 148 멘사 클럽에 들어온 사람이 재테크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재테크를 만나고 어떤 수입처를 찾아야 되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자, 1,5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최소 지금 1,000만 원까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는 내가 지금 안전성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약정률 3% 때문에 수준이가 안전한 거고, 이거 아까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도 자,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내용이에요. NPL은 경매에 들어간 피담보 채권을 근저당 설정 계약서, 채권 최고액을 사와서 누군가 낙찰이 되고 잔금을 치르면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 배당을 받아야 된다. 여기 다양한 수익 기법들이 있는데 그건 넷째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요. DPL은 1순위 또는 2순위 담보대출을 20에서 24% 받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 구비 서류를 이렇게 떼오라고 합니다. 등기월세 인감증명서, 국세, 원천, 부가세, 납세 다 떼서. 아, 이 사람 소득도 얼마고 소득이 없으면 부인 거 떼오세요. 부인 소득 확인하고 부인이 없으면 같이 살고 있는 아들, 딸 수입, 직장, 연봉 떼옵니다. 그리고 이게 이상이 없는 경우 세금 체납도 없다 할 때 이 서류를 받습니다. 자, 소비대체 약정서, 대부거래 표준약정, 설정계약서, 위임장, 임대차 확인조서, 자, 1순위 대입변제 하려고 대입변제 요청서, 대입변제 승낙서, 상환 위임장은
선순위 대환이 있는 경우에 이 채무자가 이쪽으로 돈을 보내달라 계좌번호, 금액 계좌번호 상환이 진짜. 어떤 대부업체는 그래요. 이게 원금이 손실을 하면 원금이 얼마까지 보전해줄게 해박서까지 있어요. 자, 이 확약서에는요, 대부거래 표준 약관 여러분 부의 7점반 23 약관을 올려놨어요. 대부거래 표준 약관. 거기에 보면은 제한금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한액 상실 사유가 있어요. 모든 금융기관은 대부거래 표준 약관, 대출거래 약정서에 의해서 7조 2항에 기한액 상실 사유가 나와요. 첫 번째, 압류, 가압류, 파산 신청, 개인회생, 세금 체납, 경매 기입 등기 있을 때 기한은 상실돼요. 그때부터 바로 24% 취고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2달 이상 연체가 되면은 기한액 상실 및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를 채무자한테 보내죠. 보낼 때는 내용증명으로 하나는 일반 우편. 왜냐하면 내용증명이 본인에게 송달이 안 되고 2번 우체국에 갔을 때 안 됐을 때는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때 수취인 불유, 안 보내도 된다고 해서 일반 우편물을 보낼 때 우편함이 남아있잖아요. 볼 수가 있다. 다음 시간에는 사후 관리할 때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설득을 시키고 부동산에 내놔서 파는 방법, 이게 중요하죠, 사후 관리가. 이전에는 사후 관리 강의를 안 했어요. 근데 저도 지금 이걸 한 4, 5년 투자하다 보니까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사후 관리가. 여러분들 경매까지 안 가고 수익금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이걸 스캔해서 여러분에게 보내주고, 그 다음에 법무사에서 접수번호가 나올 때 이렇게 투자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독촉도 1차, 2차, 3차 독촉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제 초등학교 친구가 이자가 안 들어온다고 수수료 준 거면 빼달라고 해서 빼주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부동산에 내놨어요. 그래서 바로 금매로 팔아가지고 돈 다 받았어요. 사후관리 임의경매 낙찰 시세가에 부과할 수 있다. 예. 아, 이게 경매가 들어가면은 가족 이자를 내주겠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들은 여기 올려주는 거 보고 그냥 바로 투자가 되잖아요. 근데 가족이 뭐 삼성전자를 다닌다, 삼성전기를 다닌다, LG에 다닌다, 현대에 다닌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자를 못 내면 아들이 이자 안 내주겠어요? 그 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의 경매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빨리 결정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아까 했던 그런 내용이 좀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자, 페퍼저축은행에 어떤 집에 한번 누가 초대를 받아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아파트에 이게 있었어요. 제가 사진 찍어 왔어요, 이렇게. 담보대출 최대 92%까지. 금리 5.35. 담당자. 여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물건을 여러분에게 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축은행 모집인들이에요. 저축은행들은 한국금융연수원에서 8시간 교육을 받고 그거로 대부법인에 가서 대부법인에 소속되면서 은행연합회에 등록을 하는 게 대출 모집입니다. 그러면은 각 금융기관마다 모집인 수수료가 달라요. 어디는 3% 주는 데 있고, 저한테 대출이 의뢰가 들어왔는데 제가 대출을 못하고 안양저축은행에 이경 팀장한테 연결했더니 거기에서는 10억 대출이 나왔어요. 10억. 10억이 2%면 얼마죠, 수수료가? 2천만 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제가 모집인이 아닌데. 못 받죠. 모집인이 아닌데 20%를 못 받죠. 모집인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 코드 등록을 하고 그쪽에 받아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집인은 이렇게 똑같이 92%까지 이렇게 올려서 저축은행에 가능한 사람들은 저축은행에 연결하고 2에서 3% 수수료를 받아요. 여러분도 한국금융연수원에 8시간 교육받고 그 다음에 은행연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은행연합에 등록하지 않고 대출 모집인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모집인이 그 부대 그 모집인으로 등록을 하면 되죠. 우리가 P2P에서 27.5 세금을 내는데 지금 국회 상정 중에 15.4로 내려와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이 27.5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맞아요.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안 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소득세법령 26조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세는 27.5로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적게 내기 위해서 우리는 위촉 계약서로 3.3만 떼는 거예요. 사업소득세까지 0.3까지. 여러분 보험 FC들이 여러분은 보험 가입을 하면은 수수료를 받잖아요. 수수료에 3.3을 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5월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죠. 똑같이.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라면은 자, 여기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은행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심사필 번호까지 있어요. 날짜까지. 7월기. 저게 여러분들이 97%까지 써놓죠. 아파트 최대 97%까지 써놓고 카페나 블로그나 밴드나 페이스북에 올리죠. 똑같이 만들어서. 그리고 대출이 들어오면은 97은 미끼죠, 미끼. 실제 97까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채권 최고액 97%까지 해줍니다. 그러면은 85까지 딱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제가 어디를 갔더니 이제 전봇대에 써있어요. 아파트 최대 95%까지 해줍니다. 어디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조그맣게 붙여놨더라고. 보니까 똑같은 아파트 최대 97%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대출 조건표를 이렇게 만들어냈잖아요. 자. 이때는 2018년 2월 8일 날 20에서 24로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는 28일이나 2월 8일인데 24에 27.9였어요. 이때에는 모집이 수수료 6.5였어요. 지금은 4%지만. 만약에 20%로 금리가 내려온다면 수수료도 내려와야 되겠죠. 2002년도 2월 달에는요, 이 수수료 치고 한도가 66%였어요. 한도 제한이 없었어요. IMF 이후에 2098년 2월 8일부터 치고 제한 이율을 66%까지 가서 24%까지 내려온 거예요. 제가 이 말 한마디만 하고 잠깐 5분만 쉬었다가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그 네이버나 다음에 박윤배 대부를 한번 쳐보세요. 박윤배 대부. 그러면 윤배. 이분은 3대째 대부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3대째.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세무조사가 나오면은 나 애국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제발 지적 좀 많이 해서 세금 좀 내게 해줘라. 한 번도 지금까지 3대째 하면서 지적당한 게 없어요. 현금만 100억을 가지고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원하는 삶. 박윤배 대부를 쳐보면은요, 그 밑에 대부업체가 쫙 깔려 있어요. 박윤배 대부는 서열 3위까지 올라와 있어요. 3대째 대부업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대부가 아니에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대부자를 붙이라고 해서 대부지, 여러분 명함을 팔 때는 뭐 자산관리라고 치면 돼요. 자산관리. 뒤엔 대부, 왜냐면 대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하지만 그분같이 떳떳하게 박윤배 대부, 이상준 대부라는 이름을 당당하게 대부 사업자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현금 50억, 80억 가지고 대부업만 하는데 얼마나 많은 부자 수익을 내겠어요. 자,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